예, 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대2냐 4대4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다는 여야의 각기 다른 주장과 함께 보통 10시인데 왜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전 11시냐 이런 의문까지 이위와 사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감이라고 하죠. 높은 곳에서 찍은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보다 오히려 더 저 경찰버스 차벽이 더 눈에 띄는 것. 촘촘히 일반 시민들의 그 걸음만 있을 뿐 비교적 일단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헌법재판소 안 뭐 이른바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네. 오늘 경찰이 추가로 발표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저 내용이에요. 네. 원래는 싹 다 비우겠다, 100m 주변을. 네. 그런데 이걸 50m 더 늘려서 150m로 했고 일부 유튜버들을 요주의 유튜버로 규정을 하고 실제로 그들의 동선까지, 그러니까 충돌, 불복 조짐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선고 당일날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자극적인 언사나 자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정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사소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가 이게 크게 확전되거든요. 아니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어떤 그런 내재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향한 딱 한 발의 총알이 전 유럽을 전화로 몰아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일 그 여러 가지 그 진영 간 어떤 대결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양쪽 진영의 그런 유튜버들, 뭐 돈벌이라든가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이용하려는 듯한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좀 차단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재 주변을 조금 더 차단선을 좀 확대해 가면서 선제적 관리하는 모습, 저는 경찰이 가포 비상형답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경찰 버스를 육안으로 바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차벽들이 사실 한 달 전부터 일찌감치 둘러싸고 있고, 헌재 앞에 농성자, 시위자 일부가 남아있어서 지금 이동을 설득 중이다라는 게 경찰이 오늘 오후에 밝힌 내용입니다. 특히 일부 유튜버 1인 시위 자제 요청하고, 어제는 100m 진공 상태 싹 다 비우겠다는 얘기였다면 50m 더 늘려서 그 진공 폭을 더 늘리겠다, 이게 경찰의 생각이고, 이제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 역대 최대 인원이 헌재 앞이든 집결 예상한다라는 경찰의 만반의 가포 비상령까지 좀 위에서 찍은 조금 전, 아니죠, 실시간 헌재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변부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헌재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평결을 통해서 결론을 헌법재판관 8명이 사실상 확정한 상태죠.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평일을 2번이나 열어서 최종 결정문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속의 파면과 함께 헌정 파기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내부는 굉장히 이념적 편향성이 있으셔서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이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에서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부는 절대로 어떤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4월 4일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아서는 만장일치로 당연히 인용할 것이다. 헌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5대3 구도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같은 고민을 탄핵에 인용해야 된다는 재판관들도 할 수가 있어요. 4대4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의도가 단순히 뭐 그냥 숫자 예상처럼 막 5대3이야 4대4야 이런 게 아니라 5대3이 되면 4대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고
평의실에는 이미 도감청을 막는 장치까지 설치해드리고 헌법재판관 외 출입이 불가하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최종 결정문을 헌재소장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겠다. 보안, 극도의 보안 상태입니다. 그 사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제 오전 평의에 들어간 지 30여 분 만에 마치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됐고 선거 날짜가 공지가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헌법 전문가이신 황도수 교수님. 예. 이 정도면은 지금 몇 대 몇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평의를 했다는 건 예. 어떤 의미입니까? 결정문을 가다듬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미 재판관님들께서는 각자 자기의 의견을 다 심증을 굳힌 상태죠. 예. 나는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또 때로는 각하할 것인지 예. 이미 심증을 굳힌 상태고요. 또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님들도 서로 상대방 재판관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한 반 이상은 감을 잡고 있는 상태죠. 지금요. 예. 그러나 마지막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왜냐? 마지막 판결을 하는 순간 이게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나갈 수도 있고요. 나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평의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은 심증을 다 굳히셨죠. 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마지막 평의는 선고 당일 그 직전 헌법재판소 평의실에서 대법정 뒤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하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다음에 일정한 매일매일 모이는 거는 다만 결정문을 다시 한번 수정한다든지 미리 마련해놓은 결정문을 두고 수정하는 정도 그 정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얼마나 극도의 보안인지를 살펴보면 최근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지만 법원 내 알리지 않았던 정영식 재판관도 있고 부친살 다음 날 평의에 참석한 김영두 재판관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재판관 8명 포함해서 70여 명이 도시락과 군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황 교수님 말씀, 뭐 헌법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헌재 사정에 무척이나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심증은 다 굳혔지만 예를 들어 뭐 8대 0이나 6대 2다 4대 4다 8명의 재판관들도 시참말로 다른 사람의 패를 알 수 없는 인용 기각 각하 아직 판결은 못 갔다. 이 말씀하시는 안 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했다. 보안 때문에. 예, 보안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갖춰졌으니까 상식적으로 선거날을 금요일 11시로 잡은 건 아닙니까? 갖춰졌다는 건 뭘 갖춰졌다는 거냐면 예. 재판관님들 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연구 보고서를 두고 개략적인 평의하는 방법이 있고 예. 지금처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결정문을 미리 써놓은 상태에서 평의를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를 인용이라면은 어떤 문구까지 기각이라면 어떻게까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걸 두고 재판관님들께서 평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조절하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면서 예. 쟁점이 아마 다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 단 내가 어떤 결정문을 선택할지는 그거는 각자 재판관님께 맡겨진 상태이고 게다가 또 재판관님들은 각자 관여 재판관은 의견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결정문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결론은 똑같지만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관님들이 뭘 준비하냐면 각자 별개의 의견을 따로 준비하죠. 뭐 이런 말로 뭐 소수 의견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소수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결론은 같지만 나는 내용이 좀 달라. 그럴 때 쓰는 게 별개 의견이고 그 별개 의견을 지금 재판관님마다 준비하고 계신 재판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별개 의견은 혼자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판결 때 언제 됩니까? 그럼 마지막 판결이 한 금요일 오전이나 아니면 내일 저녁쯤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판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1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10시나 10시 반쯤 아마 마지막 평의 아하.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지금 매일 만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석 재판관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하죠. 나는 인용하겠다. 나는 기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8분이 이제 합쳐지면은 법정 의견이 뭐로 나가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시 오전에 판결을 하고 나서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이제 여당은 4대 4 기각이다. 5대 3에서 4대 4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좀 나뉘는 게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장현주 변호사님 8대0 네. 전원일치 파면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접수되고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을 때부터 사실상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모습을 국민들이 그날 모두 다 생중계로 봤습니다. 예. 이런 명백한 위헌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예. 헌법과 법률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선고 일자를 두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만 뒤로 밀리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 결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의견이 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4대4로 기각될 거다라는 판사 출신 나경원, 검사 출신 주진우. 특히 주진우 의원은요. 선고 날짜가 비교적 전격적으로 잡힌 건 민주당의 자충수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국민이 8명의 재판관들에게 직접 명령합시다.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막 그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자기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했고 오히려 자극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막 재판관들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반협박하듯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탄핵 재판에 인용에 동의 못하는 재판관들의 의사를 더 확고히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탄핵에 좀 인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했던 재판관조차도 저 민주당에 정권 넘어가면 큰일 나겠는데 대한민국 망치겠는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3에서 4대4로 또 예삭하는 사람까지도 좀 생긴 것이죠. 감명의 법은 이거예요. 최성 평론가님. 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박하듯이 재판관 이름들, 뭐 을사오적 이런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주당의 자충수 때문에 뭔가 기각적으로 혹은 선고날을 부랴부랴 잡았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유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민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헌재 재판관 이름에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른바 좀 약간 갈라치기를 했거든요. 예. 조금 가깝다고 하는 진보에 가깝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선고를 내려라. 그다음에 좀 멀다고 하는 부분들은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을사오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마지막 선고문을 써야 될 그런 분들에게 마치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듯한 또 강요하는 듯한 이런 지금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오히려 삼권 분립을 유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생각까지 들 것 같고요. 특히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는 게 굉장히 취미인 것 같은데 지난번 탄핵 하는 국회 표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망자 호명하듯 출석 호명하듯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판결을 앞둔 그 중대한 시점에 저렇게 규정하듯 아니면 서로 진영을 이념적으로 대립하듯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는 분위기. 특히나 헌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함을 넘어서 상당히 이거는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이건 어쨌든 주의원의 주장이니까 또 하나 있어요. 협박하듯이 재판관들 이름을 323으로 나눠 불렀다는 것 말고도 문영배, 이미선 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한 관련해서 법관은 명예직인데 자리에 연연한 듯 보이게 했다. 이걸 안 좋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추론. 그래서 4대4 기각 혹은 선고날을 4일로 잡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 주진우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 판결에 개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주말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말마다 광장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특히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재판관들 이름 수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뭐 헌법재판관님들 이름 부르면서 밟아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름이 거명됐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 판결을 인용할 것을 기각하고 기각할 것을 인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님들은 지금 이제 헌법 수호 기관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께서는 이 헌법, 법률 그리고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그 역사 의식, 소명 의식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무거운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다라는 것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 저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 임기 연장이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지금의 상황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비적 방법으로 지금 거명이 제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이 탄핵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채널A 취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까지의 대통령 탄핵 선고 평의를 주도한 건 김영두, 정영식 두 재판관이었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재판관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이제 국회 통제에 대한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들어봤어요. 황도수 교수님, 이 보수 혹은 여권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 취재 결과 이 김영두, 정영식 물론 주심 재판관이라 합니다만 두 재판관이 평의를 주도했다라는 게 실제로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평의를 주도했다 이 개념이 그 주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약간 좀 저한테는 애매하게 들리는데 일단은 평의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주재를 할 거고요. 이제 사회자로서 중요한 거는 평의를 할 때 하나하나 쟁점들을 논의하게 되죠. 그러면은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쟁점이란 것이 현재 파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뭐 소추가 적법하냐 또 내지는 그 위법성이 있다는 건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일 테니까 근데 그 위법성이 중대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판단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의견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문이 있는 재판관이 먼저 질문을 하겠죠. 이게 과연 중대성에 관해서 일단 인용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큰 문제 없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만일에 이게 중대한 거에 관해서는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죠. 이럴 때 쟁점이 드러나게 되고 쟁점 드러나면서 내가 볼 때 이건 중대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은 중대성을 따질 때 범인들의 중대성을 따질 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비상계엄 과정 속에서 어떤 수단 방법이 악질적인 방법이었느냐 아니면 그래도 선한 방법이었느냐 예. 나중에 결과에 관해서는 어떤 피해가 생겼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이 다르면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일일이 꼬집어가지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사회는 문대행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일이가 주도가 됐다는 건 그런 쟁점에 관해서 일일이 캐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화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게 주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교수님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보세요. 여기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시면 실제로 공개 변론 때 김영두 재판관 12번, 정영식 재판관 7번이 집중 질의를 했어요. 재판관 회의 때도 조율과 중재 역할을 두 사람이 주도했다면 황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이 파면돼야 마땅하다 혹은 인용의 심증을 굳힌 사람들은 굳이 막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따져볼 사람들 이게 굳이 이거 뭐 중대성 중에 하나라도 문제면 파면인데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들이 집중 질의와 평의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예. 헌법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된 게 예. 특히 절차상 문제가 크게 두드러졌다고요. 예. 모르겠어요. 일단 심판 대상 문제는 이제 예. 차치하더라도 증거 능력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가령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해서 예. 문대행은 뭐 재판 과정에서 그건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예. 증인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거는 문대행의 개인적 생각이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법률 해석에서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하는 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요. 예.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예. 이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걸 뜻하니까 따라야 한다는 걸 뜻하고 여기에서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어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에서 개정하면서 검사 작성 조서에서 진술인이 부인하게 되면은 다 그 조서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허영 교수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문서 송부를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반해서 문서를 받았고 또 보낸 쪽도 법률 위반이고 초탁한 헌법재판소도 법률 위반이니까 결국 절차적 문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위법한 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제를 들고 가령 여기서 중대성 문제라든지 기각의 의견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셨다면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잠시 뒤에 또 한 번 여쭤보겠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기각 가능성을 황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질문을 제가 차차 또 한 번 드릴게요.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다음 화면을 만나볼 텐데 지금까지 선고날을 잡지 못했던 게 5대3 교차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른바 대드락 선고날을 못 잡았지 않냐라는 게 지금 뭐 법조계, 여야 혹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런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 5대3에서 네. 여당의 시각은 여기 아까 주도했던 정영식 재판관이 아닌 김영두 재판관이 네. 이쪽 기각 쪽으로 갔기 때문에 4대4 그래서 기각이다 네. 라는 설 혹은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 하나 제가 짚어봐야 될 게 그 11번의 평의 자체 변론 개의에서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정정미, 정계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단 한 번의 질의도 안 했어요.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뭘 했냐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서부지원 구속돼서 그 판결에 따라 그다 구속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가장 그때 판결했던 판사가 왜 그랬냐는 그 질문 하나만 좀 물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김영두, 정영식 두 재판관만 물었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가 있는 8분의 여러 가지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이념적 그러니까 성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름 질문을 안 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 나름 확신을 갖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아마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 확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김영두 재판관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분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이 이제 4대4의 기로에 섰던 그 사안 같아요. 예. 그래서 질문 하나 네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예. 질문을 많이 했던 분들이 과연 그 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생각이 바뀌셨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두 재판관의 여러 가지 그 판단 여부가 질문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게 4대4 기각설에 아마 가장 큰 요인을 싣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반면 또 야권에선 이런 분석도 있어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8대0 전원일치 파면 얘기도 하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많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 5대3에 뭔가 계속 교착 상태였다가 갑자기 선거날을 잡은 건 원래 김영두 재판관이 별다른 얘기 없었고 이쪽 그러니까 파면 쪽으로 있었는데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6대2 그래서 선거날을 잡은 거다. 이건 또 야권의 주장이에요. 글쎄요, 야권의 많은 분들이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왔던 5대3 뭐 대드락 상태 이 부분이 정말 맞았다라고 전제한다라고 한다면 그러게요. 사실 5대3 상황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6대2로 한 명의 재판관이 결국엔 인용 쪽으로 의견을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탄핵 선고 일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재판관들이 8대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전제가 되는 5대3 교착 상태, 뭐 5대3 대드락 이 전제 자체가 사실은 저는 크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뭐 장현주 변호사의 전망이 또 맞을 수도 있고 다만 또 5대3 상태에서 평일을 주도했던 김영두, 정영식 예를 들어 정영식 재판관이 파면 쪽으로 기울인 거냐? 아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고정값이고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적으로 선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각의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8명의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혹은 한덕수 총리 탄핵 때 어떤 주요 언급들을 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이 권리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사실 그 헌법재판관 8명이 그동안 꽤 많은 의견,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여기 위에가 한덕수 대행 때 정계선 재판관 나홀로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2명.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딱 4대4. 정계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인용. 김영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기각. 그래서 이 밑에 4대4 구도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황도수 교수님, 예. 그 지금까지 뭐 진통, 의견 충돌. 근데 헌재 내부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미리 좀 취재한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지금 헌재는 방음이 잘 돼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심하면 과거에는 우당탕당 멱살 잡고 책상 걸상 날아갈 정도로 치열했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었나 보죠. 예. 재판관님들 성향이 그랬어요. 최소한도 일기 재판관님들은 확실했습니다. 예. 일기 때는 헌법재판소가 청사가 없었으니까 예. 을지로 4가에 있는 당시에 사대부고 자리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예. 평의실이 2층에 있었고요. 그게 교실이죠. 교실, 넓은 교실 하나가 평의실이었고 저는 당시에 이제 아래층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예. 대부분 보면 평의할 때는 조용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용하신 분들이 두런두런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고성으로 바뀝니다. 예. 고성으로 바뀌고 그러든가 보다 보면 약간 좀 격해지시네 이러다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막 우당탕 쿵탕 또 책상이 뭐 들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멱살 잡고 흔들지 않나 뭐 이렇게 밑에서 느끼기에 뭐 그 정도로 원래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판사분들이 비교적 온건하고 예.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어도 예. 특히 이렇게 좀 차분한 스타일들이 좀 대체적인데 예. 그만큼 치열한 평이들이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냥 그 판사만 쭉 하다가 재판관이 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국회에서 3인 선출하고 대통령이 3인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치인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성이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계관 그다음에 인생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쟁점에서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서 내 의견을 관찰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분차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가 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아래층에서 들을 때는 뭐 이분들 거의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내 패대기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책상이니까 그 당시에 예. 걸상 의자 뭐 이런 거 흔들리는 거야. 예. 뭐 저희 고등학교 때 경험해봐서 잘 알지겠지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황도수 교수님, 헌법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헌재 정통하신 분이니 개인적인 의견을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두 분께는 질문을 미리 드렸어요. 5대3의 교착 상태였다가 한 명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거날이 잡힌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거로다가 보진 않습니다. 결론이 바뀌었다든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고날이 잡혔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오히려 걱정했던 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평의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선고 시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이제 급한 대로 예. 뭐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어떤 탄핵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 탄핵 결정도 내보면서 예. 분위기를 보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민주당과 국힘의 정치적 대립이 예. 엄청나게 격앙됐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관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뭐 비난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또 게다가 헌법재판소 법 자체를 바꿔서 민주당이?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압박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큰 압박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 연장법 예. 혹은 헌법재판관 이름 석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압박했던 점들이 예. 실제로 선거날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고 주진우 의원의 말에 꽤 많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압박을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느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더 끌면 갈수록 국민들이 안정되고 이게 사실은 탄핵 심판을 하는 이유가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점점점 정치권에서 너무 분란이 커지니까 예. 차라리 이 상태를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선고기를 잡아서 선고의 결과를 국민한테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결정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4일 선고기를 잡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4대4 기각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5대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한 숫자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참가했으면은 6대3일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5대3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두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어떤 쪽으로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그나마 알겠습니다. 좀 가라앉는 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거대 야당의 헌재 압박이 선거날을 4일로 잡았을 요인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크게 5가지 쟁점을 따졌죠. 헌법재판소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 특히 야당에서는 일단 국회 의결방해, 국회에 이 군이 투입된 부분만 하더라도 헌재가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면이 당연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5가지의 주요 쟁점 이것이 이번 요번에 이제 그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 뭐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엄이 비상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그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았던 출입을 막았던 행위 또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근데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 절차를 정말 지킨 게 맞는가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지금의 이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은 8대 0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